안녕하세요. 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은정이고 올해 73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죽 옆에서 죽을 쓰거나 약을 먹거나 혹은 그네에 누워 손주를 돌보는 나이라고 생각하는 나이죠. 그런데 저는 이 나이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전쟁에 바로 며느리와 맞서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한 주 초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막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아들 동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명절처럼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땅 당첨됐어. 마포구 그 땅, 사업 추첨해서 제일 좋은 땅이 걸렸어. 금싸라기 땅이야 엄마.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새도 없이 그는 계속해서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대지 정면이고 추첨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2배로 값을 쳐줬어. 엄마, 이제 인생이 바뀌었어.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손이 떨리고 마음이 벅차서 목이 메었습니다. 제 아들은 어릴 때부터 고생이 많았는데 이제 하늘이 기회를 주는구나 싶어 가슴이 봄을 맞은 듯 설렜습니다. 저는 동네 조카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터미널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부산에 한번 올라가서 아들 축하해주고 바로 내려와야지 하고 다짐했죠. 가는 길 내내 동호의 표정만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기뻐할지. 저는 몇 개의 자몽과 말린 메기, 새우젓 등 시골에서나 챙기는 것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갔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것은 터미널에 마중 나온 사람이 동호가 아니라 그의 아내 미경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번쩍이는 자동차를 몰고 커다란 선글라스에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차 문을 열며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빨리 타요. 더워요. 저는 조용히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미경은 저에게 안부 한마디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운전하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야? 땅 당첨됐어. 지금 인테리어 고르러 가. 소파 몇천만 원짜리 사도 될까? 우리 남편이 마포구 제일 좋은 땅 뽑았어. 전화를 끊기도 전에 또 다른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수가 작년에 집 바꾼다고 했지? 땅 당첨됐다. 이 집 팔고 이제는 빌라로 이사 갈 거야. 저는 뒷좌석에서 선물 바구니를 꼭 쥐고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괜히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동호가 밖에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고 땀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미경, 우리 집 무너졌어. 홍대 오길에 있는 그 옛날 집. 저는 얼어붙었고 미경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뭐? 집이 무너졌다고? 동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이 전화했어. 우리 집 기초가 꺼져서 무너질 위험이 있대. 이웃들도 벽에 금이 가고 기둥도 기울었다고 해서 미경은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당신 정말 재수 없네. 엄마 오시자마자 집이 무너지다니. 어쩌다 이렇게 운이 없지. 저는 가만히 서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칼처럼 꽂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온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엄마 오신 지 얼마나 됐다고 집이 무너져. 진짜 재수 없네. 미경의 시댁 쪽 이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말하지만 은정씨 오래 있으면 더 재수 없어질 거야. 미경은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저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동호는 고개를 숙이고 엄마 편도 들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택시를 부르려다가 멈췄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가면 평생 저 둘은 서로의 진짜 모습을 모를 거야. 남아서 저들이 이 인생 역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켜봐야겠다.
저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바구니를 걸어두고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이 새로 산 소파 위에서 자게 했습니다. 손님 방은 비워두고 청소 중이라 여기서 주무세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미경이 샴페인을 따고 친구들을 불러 땅 당첨을 축하하며 파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옛집은 무너졌는데 사진 한 장 찍을 새도 없었죠. 저는 눈을 감았지만 마음은 더 활짝 열렸습니다. 이번엔 저는 단순한 엄마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밝혀낼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 시골 생활 습관이라 새벽 5시만 되면 눈이 절로 떠집니다. 살금살금 세수를 하고 소파를 닦고 앉아서 이 고급스러운 집에서 처음 들릴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7시쯤 동호가 방에서 비틀비틀 나왔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이고 눈이 빨갰습니다. 잠은 좀 잤니? 라고 묻자 그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우려 작은 잔에 따라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 골목집 정말 무너진 거니?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고 기초가 기울어져 금만 갔어. 경찰이 봉쇄해버렸어. 나도 무서워서 이제 들어가서 짐도 못 꺼내. 저는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직 고칠 수 있는 거잖아. 꼭 버릴 필요는 없지. 동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 미경이 그냥 버리자고 해. 이제 그 땅 팔아서 다른 집 사자고 하더라.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진짜로 묻는다. 당첨된 그 땅, 명의는 누구 이름이니? 동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아내 이름이지, 엄마. 서류도 다 미경이 처리했어. 나는 추천만 했지.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땅을 당첨받았는데 아내 명의라니? 더 물어보려는데 침실 문이 벌컥 열리며 미경이 짧은 잠옷을 입고 핸드폰을 들고 하품을 하며 나왔습니다. 엄마, 서류 같은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은 누구 이름으로 해도 똑같아요. 부부는 하나잖아요. 엄마, 저는 미경을, 그리고 동호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고 미경은 아무렇지 않게 우유를 따라 마셨습니다. 점심때 미경은 친구들을 잔뜩 집에 불러 파티를 열었습니다. 저는 식탁 한쪽에서 그들이 잔을 부딪히며 시끄럽게 웃고 떠드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미경은 흡족하게 말했습니다. 봐요. 안 되면 많은 거고 되면 크게 되는 거지. 그리고 말인데 아직도 민수네 같은 달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은 진짜 답답한 거야. 이제는 크게 놀아야지. 금싸라기 땅은 파도 타기 해야 돈 버는 거다. 모두가 깔깔 웃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불쑥 말했습니다. 근데 집 무너졌다면서? 운도 없네. 미경은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무너진 게 더 좋아. 이사 걱정 없잖아. 그 집은 원래 풍수도 안 좋았어. 옛날에 팥죽장수 할머니가 갑자기 죽은 곳이라 거기 얽히면 계속 재수 없대. 저는 듣고 있다가 토할 뻔했습니다. 팥죽 할머니, 바로 내 이웃이야. 옥순, 삶은 고구마처럼 순한 분이지. 병으로 늙어 죽었지. 원한이 있을 리가 없어. 그런데도 미경이는 마치 공포영화처럼 이야기를 지어냈어.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소파에 누워 차가운 섭고 천장을 바라보며 내 마음은 얼어붙은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미경이가 이른 아침부터 급히 집을 나서는 걸 보았다. 그녀는 컴퓨터를 끄는 걸 잊었고 화면에는 무슨 계약서가 열려 있었다. 나는 힐끗 보았고 심장이 멎을 듯했다. 토지 소유자 란에 적힌 이름은 박미경. 동호 이름은 없었다. 공동 소유도 아니고 오직 그녀 혼자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어 저장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났다. 나는 미경이가 돌아온 줄 알고 급히 핸드폰을 숨겼지만 서류 배달원이었다. 문을 열어보니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마포구 B13번지 토지 양도 서류. 나는 서명하지 않고 그냥 책상 위에 두고 그녀가 그 땅을 어떻게 할지 보기로 했다. 그날 오후 나는 자는 척했지만 귀는 열려 있었다. 미경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들뜬 듯했다. 언니, 계약서 좀 준비해줘요. 서류는 이미 보냈어요. 네, 제 이름만요. 남편 사진도 서명도 없어요. 네, 이 땅은 저 혼자예요. 명예 이전하면 2배로 벌죠. 나는 몸이 굳어 눈물이 났다. 미경이는 동호를 속이려는 것뿐 아니라 내 아이가 모르는 사이에 공동재산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미경이가 잠든 후 병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지금 고향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옛 친구다. 간단히 상황을 말하자 그는 한마디만 했다. 증거를 꼭 지키고 아무 행동도 하지 마세요. 제가 한 단계씩 안내할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엔 내 아이가 당하게 두지 않겠어. 다음 날 아침 나는 머리가 아픈 척하며 평소처럼 밥을 하지 않았다. 미경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아무렇지 않게 스마트폰만 바라봤다. 동호는 일찍 출근했고 나와 미경이만 집에 남았다. 나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기회를 엿보았다. 점심쯤 미경이는 낯선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나는 거실 문 근처에서 바닥을 닦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나는 또렷이 들었다. 네, 오후에 계약서 사인하러 갈게요. 남편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 땅은 제 명의예요. 남편은 부부 공동 명의인 줄 알죠? 빨리 끝냅시다. 원가로 샀는데 2배로 팔아요. 이익은 아무것도 아니죠. 나는 손에 쥔 걸레를 꽉 쥐고 분노로 불탔다. 내 아들은 뼈 빠지게 일하는데 며느리는 사기 수법으로 공동재산을 팔아 혼자 챙기려 했다. 그날 오후 동호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그를 베란다로 데리고 나갔다. 돌려 말하지 않고 나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엄마가 보기에 내가 아내한테 속고 있다. 동호는 찡그리며 엄마, 무슨 말이야? 라고 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계약서 사진을 보여주고 엿들은 이야기를 설명했다. 그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말도 안 돼요. 미경이가 그 땅은 우리 부부 공동 소유라고 했는데 엄마,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서류를 본 적 있니? 엄마가 늙었어도 눈은 멀쩡하다. 소유자 이름 보면 누가 진짜 주인인지 알지. 동호는 주저앉아 손을 떨었다. 세상에. 나는 천천히 이어 말했다. 지금 미경이는 명예 이전 준비 중이고 수익도 다 챙기려 해. 엄마가 몰랐다면 며칠 안에 넌 아무것도 못 얻었을 거야. 동호가 일어나 들어가려 하자 나는 손을 잡았다. 잠깐, 지금은 소란 피울 때가 아니야. 엄마가 변호사와 연락 중이니 증거를 더 모아야 해. 동호는 이를 악물었다. 엄마, 정말 믿을 수가 없어. 그날 밤 나는 병호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분명히 말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토지거래 중지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는 겁니다. 명예 이전 전에 빨리 해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스캔한 계약서, 통화 녹음 파일이 있어요. 일단 막을 수 있겠죠? 충분합니다. 하지만 원본 서류도 확보해야 해요. 그러면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나는 밤새 고민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미경이 가방을 뒤져 결국 계약금, 계약서, 원본을 찾았다. 몰래 근처 복사집에서 똑같이 복사해 원래대로 돌려놨다. 그 후 나는 변호사 병호 사무실로 갔다. 그는 잘하셨어요. 제가 국토부에 서류를 보낼 테니 집에서는 조용히 계세요. 라고 했다. 집에 돌아와 나는 다시 아픈 척 소파에 누워 있었다. 미경이는 비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나이도 많으니 쉬세요. 서류는 내가 처리할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획이 있었다. 미경이는 자신이 던진 수가 벌써 내가 막아냈다는 걸 몰랐다. 그날 오후 나는 술에 취한 척 소파에 기대어 횡설수설했다. 미경이는 방심하고 혜진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내일 오후에 손님 만나기로 해요. 남편 퇴근하면 나가는 척 할게요. 우리 이디야 커피에서 만나서 빨리 사인하고 끝내요. 나는 살짝 눈을 떠 시계를 보았다. 오후 5시 17분. 나는 모든 세부 사항을 작은 수첩에 기록했다. 대화도 몰래 녹음했다. 그날 밤 나는 동호를 아파트 입구에서 몰래 만났다. 계약서 복사본과 녹음 파일을 건네며 말했다. 내일 미경이 따라가. 소란 피우지 말고 끝까지 두고 봐. 마지막 순간에 엄마가 나타날 거야. 동호는 한참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엄마. 더는 저런 사람과 같이 못 살아요.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가 내 뒤에 있어. 다음 날 태양이 장렬했다. 나는 연한 회색 옷에 모자를 쓰고 머리를 단정히 묶고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표정은 힘든 척, 말도 힘없는 척했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미경이는 그날따라 화장을 더 진하게 했다. 몸에 딱 붙는 원피스에 반짝이는 하이힐을 신고 가방을 들고 나를 힐끗 쳐다봤다. 엄마, 뭐 드셨어요? 나 급한 일 있어서 금방 다녀올게요. 나는 힘없는 척 소파에 누워 엄마 먹었으니 얼른 다녀와. 일 잘 보고 와. 라고 했다. 미경이는 더 말하지 않고 급히 나갔다. 나는 약 3분을 기다렸다가 동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경이 잘 따라가. 여기서 만나자고 한. 나는 여기에 있다. 카페. 꼭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 앉고 얼굴 드러내지 마라. 동호가 짧게 답했다. 네, 엄마. 나는 차를 불러서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왔다. 그 안에는 계약서 사본, 계약금 영수증, 매수인 이름이 적힌 사진이 있었다. 낯선 이름, 김재현. 나는 그들보다 약 15분 늦게 도착했고 멀리서 유리창 너머로 지켜봤다. 안에서는 미경이 키 크고 머리가 반질반질한 대머리에 흰 셔츠를 입은 남자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동호는 구석에 앉아 모자를 눌러쓰고 돌처럼 차가운 얼굴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다. 카메라는 미경이 서류를 재현 씨에게 건네며 또렷하게 말했다. 이게 원본 계약서예요. 땅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사인했으니 오빠는 이 계좌로 돈만 보내면 돼요. 나는 더 기다리지 않고 카페로 들어갔다. 내 구두 소리가 운명의 박자를 두드리듯 바닥에 울렸다. 미경이 고개를 들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엄마? 엄마 여기서 뭐해요? 나는 다가가 서류 뭉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침착하게 말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미경아? 재현 씨가 당황해서 말했다. 아, 이분은.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녹음기를 꺼내 크게 틀었다. 미경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남편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 땅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빨리 팔아서 돈은 제가 다 가질 거예요. 미경의 얼굴이 종이처럼 창백해졌다.
동호가 구석에서 나와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미경아, 그동안 내 뒤에서 이런 짓을 한 거야? 미경이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난 그냥 나중에 말하려고 했어. 내가 말을 끊었다. 뭐라고 하려고? 다 남편을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남편 재산 뺏으려고 결혼하고 땅도 내 이름으로 해놓고 복권 당첨된 척까지? 내가 바보처럼 앉아서 다 모를 줄 알았니? 미경이 재현 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빠, 저 여자 말 듣지 마요. 저 사람들은 질투해서 그래요. 재현 씨는 의자를 뒤로 빼며 얼굴이 굳었다. 실례하겠습니다. 가족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요. 그는 서류도 챙기지 않고 급히 나가버렸다. 미경이 소리쳤다. 맙서사, 엄마가 나 망쳤어. 일부러 방해한 거잖아. 나는 미경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널 망쳤다고? 아니, 나는 내 아들을 구한 거야. 미경은 동호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오빠는 날 믿어야 해. 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야. 동호는 대답하지 않고 문 쪽을 가리켰다. 가, 다시 말하게 하지 마. 미경은 멈춰서서 눈이 빨개지고 입술을 꽉 다물었다. 잠시 후 그녀는 가방을 들고 비틀거리며 나갔다. 나는 쳐다보지 않고 동호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끝났어. 우리는 카페를 나왔다. 집에 돌아오자 동호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왜 이렇게 바보 같았지, 엄마? 나는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내가 바보가 아니라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을 믿은 거야. 하지만 이제 다 봤으니 됐지? 동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설마 미경이가 그럴 줄은 몰랐어. 나는 한숨을 쉬었다.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변해.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해. 그날 밤, 미경은 동호에게 10번 넘게 전화를 걸고 문자도 수없이 보냈다.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동호는 받지 않고 문자만 바라봤다. 나는 조용히 핸드폰을 들어 모든 메시지를 삭제했다. 동호야, 이런 거 읽지 마. 너랑 그 애는 이제 끝난 거야. 다음 날 아침, 집안에는 정막이 감돌았다. 나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지만 동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죽을 들고 들어가자 그는 그냥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엄마, 목이 메여서 못 먹겠어. 나는 옆에 앉아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한 번 아픈 게 평생 바보처럼 사는 것보다 나아. 엄마는 내가 아파서 슬프지만 그래도 결국 진실을 알게 되어서 기뻐. 동호는 빨간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가 혼자 키운 아들이었다. 나는 그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처음 봤지만 이렇게 어른스러운 모습도 처음이었다. 점심쯤 미경이 나타났다. 큰 선물 가방을 들고 문 앞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렸다. 나는 문을 살짝 열어 작은 틈만 만들었다. 엄마, 잠깐만 오빠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봤다. 오빠는 널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녀가 급히 말했다. 엄마, 제발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엄마도 알잖아요. 누가 더 나은 삶을 원하지 않겠어요? 난 그냥 실수한 거예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남편을 판 것도, 서류를 위조한 것도,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던 것도 실수였어? 미경은 눈물을 닦으며도 선물 가방을 꼭 쥐고 있었다.
마치 연기하듯이.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나는 문을 활짝 열고 정면으로 바라봤다. 내가 엄마를 뭘로 보는 거니?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으로? 엄마는 내가 착한 척할 때 이미 용서했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동호가 나오기 전에 가라. 미경은 입술을 깨물다 갑자기 선물 가방을 내려놓고 소리쳤다. 엄마가 이렇게 하면 내 가정이 망가져요. 엄마는 아들을 이혼남 만들고 싶어요? 사람들이 다 비웃을 거예요. 나는 가만히 서서 흔들리지 않았다. 동호가 이혼하는 건 속아서야. 사람들은 비웃지 않고 오히려 안타까워할 거다. 미경이 소리쳤다. 나가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고소할 거야. 엄마가 계약서 훔쳤다고. 내 사유재산 침해했다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해라. 나도 내가 서명 위조, 사기, 재산 편취 시도한 걸로 경찰에 신고할 거다. 서류도 다 있고, 녹음도 있고, 내 아들이 직접 증인이다. 미경은 굳은 채로 눈을 크게 떴고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조용히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가 어떤 길을 고르든 내 마음이다. 하지만 남 탓은 하지 마라. 문이 한낮의 뜨거운 햇살 아래 닫혔다. 그날 밤, 동호는 나와 함께 베란다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 없이 물컵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또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잠시 후 그는 물었다. 엄마, 내가 그 서류에 정말 사인한 거 아니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확인했어. 제일 중요한 양도 계약서에는 내 사인이 없어. 미경이가 위조하려 했지만 아직 못했으니까 재산은 아직 안전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은 멀리 바라보고 있었다. 만약 엄마가 없었다면? 내가 말을 끊었다. 엄마가 없었더라도 난 결국 알게 됐을 거야. 하지만 늦었을 거고 그 대가는 더 무거웠을 거야. 동호가 나를 돌아보며 눈에 눈물이 맺혀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믿지 않은 게 잘못이었고 탐욕과 눈먼 사랑에 눈이 멀었던 게 잘못이었어요.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다. 태어날 때부터 옳은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없어.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멈출 줄 아는 사람이야. 그날 밤 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한밤중에 동호의 방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조용히 나와서 할아버지의 제단 쪽으로 가향을 피웠다. 나는 방 안에 누워 은은하게 풍기는 향 냄새를 맡으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다음 날 아침 병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정 씨, 미경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역고소장을 제출했고 은정 씨가 개인 계약서를 탈취하고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예상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있어요. 제가 대조 서류를 첨부해 보냈고 미경이 사기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수사 개시를 요청 중입니다. 모든 것이 정식 절차대로 진행될 거예요. 나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이 늙은이가 진짜 싸워야 할 때가 왔구나.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제인과의 복수 채널에서 전하는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꼭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 이야기로 돌아가겠다. 그날은 하늘이 흐렸지만 비는 오지 않았다. 집안 분위기는 누군가 막 세상을 떠난 듯 무거웠다.
동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펜을 들어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다. 나는 이번 법적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번엔 결코 간단하지 않을 걸 알았다. 미경은 동호에게 정식으로 집에서 나가라고 통보받았다. 미경은 울지도 매달리지도 않았다. 그저 동호를 깊게 한번 쳐다보고 말했다. 당신 후회하게 될 거야. 맹세해. 나는 옆에서 미경의 짐을 캐리어에 넣어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쳐다보지도 않았다. 미경은 계속 도발했다. 이제 나가지만 내가 진 건 아니야. 이 집안 모두를 무릎 꿇게 만들 거야. 나는 캐리어를 닫고 꼿꼿이 섰다. 사기에는 능할지 몰라도 세상엔 당신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었군요. 나이 든 게 바보라는 뜻은 아니야. 미경은 캐리어를 끌고 하이힐 소리를 내며 차갑게 집을 나섰다. 동호는 방에서 붉어진 눈으로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동호는 고열로 앓기 시작했다. 나는 밤새도록 찬 수건을 대주고 약을 주고 죽을 끓였다. 아들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화가 나지 않고 그저 안쓰러웠다. 내 아들은 나쁜 아이가 아니다. 단지 잘못된 여자를 선택했을 뿐이다. 아침이 되어 열이 조금 내렸을 때 동호가 힘없이 말했다. 엄마. 엄마.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여기 있어. 어디 안 가? 동호는 힘겹게 말했다. 너무 아파. 열 때문이 아니라 가슴이 아파. 나는 그의 가슴을 토닥였다. 곧 괜찮아질 거야. 아픔은 성장의 과정이야. 오늘을 기억하면 다시는 누구에게도 상처받지 않을 거야. 동호는 눈을 감고 양쪽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후 며칠간 미경은 자취를 감춘 듯 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침묵이 다음 폭풍의 전조임을. 정말로 일주일 후 동호는 민사법원에서 소환장을 받았다. 고소인 박미경. 고소장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은정 씨가 무단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불법 매매계약서를 탈취했으며 원고의 명예와 재정에 피해를 입혔다. 동호는 충격에 휩싸여 그 종이를 내게 건넸다. 나는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고 침착하게 말했다. 선제 공격이네.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려는 거야? 하지만 엄마는 두렵지 않아. 그날 오후 나는 병호에게 연락해 내가 모은 모든 증거를 보냈다. 녹음, 사진, 가짜 계약서, 그리고 미경이 꽝이라는 남자와 비정상 거래를 한 은행 내역서까지. 그 남자는 나중에 우리가 알아낸 미경의 옛 연인이었다. 병호가 말했다. 저도 맞고소할 겁니다. 우린 죄를 벗는 것뿐 아니라 반격도 할 거예요. 서류 위조로 명의이전 시도는 중대한 범죄고 끝까지 갈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아들이 거의 모든 걸 잃을 뻔했으니 이제 그쪽 차례야. 그 사이 미경은 예전 하숙집 근처에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사람을 시켜내가 독한 시어머니, 꼰대 노파라며 아들 행복을 망쳤다는 소문을 돌렸다. 나는 듣고도 그저 웃었다. 남의 입은 내가 막을 수 없지만 법은 다르다. 그날 시장을 지나가는데 중년 여자 둘이 수근거렸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땅 팔라 하고 돈을 다 가졌대. 세상에, 그 여자 엄청 무섭다더라. 칼 들고 며느리 위협했다던데. 나는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면 입 다무세요. 명예훼손죄,
가볍지 않아요. 두 사람은 얼굴이 질려 다른 데로 가버렸다. 나는 미경이 입소문 전술을 쓰는 걸 알지만 진실은 결국 이긴다는 것도 안다. 동호는 말이 없어졌다. 이젠 울지도 화도 내지도 않고 오히려 침착해졌다. 법을 읽고 병호에게 조항을 묻고 직접 미경을 맞고소하는 데 앞장섰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큰 충격 덕에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동호는 내게 돌아서서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 이제 걱정 마세요. 앞으로는 엄마랑 함께 갈게요. 열흘 뒤 첫 조정기일이 구청 법정에서 열렸다. 나는 동호와 함께 짙은 회색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틀어 올리고 두꺼운 서류철을 아이 안듯 안고 들어갔다. 미경은 이미 와 있었다. 다리를 꼬고 하얀 셔츠에 베스트 칼라, 두꺼운 화장으로 마치 가면을 쓴 듯 했다. 옆에는 젊은 남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어린 티가 나지만 냉정한 척하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나는 둘을 바라만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동호는 내 옆에서 손을 꽉 쥐고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조정실에 들어서자 주재 판사가 먼저 물었다. 양측 화해 의사가 있습니까? 미경이 즉시 말했다. 전은정 씨가 양도계약과 무관하다는 확인서만 써주면 고소를 취하하겠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일어나서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부인하길 원해요? 당신이 사기 거래를 합법화하려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녀는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려 애썼다. 엄마, 왜 엄마는 내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해? 나도 그냥 미래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땅 당첨됐으면 빨리 팔아야지. 그냥 두면 뭐해? 나는 탁자를 쾅 치며 말했다. 당신이 뭘 당첨됐다는 거야? 내 아들 이름으로 추첨하고 그 다음에 혼자 명의로 하고 양도해서 이익 챙기고 돈 챙겨서 도망칠 생각이었지? 내가 문맹인 줄 알아? 피해 변호사가 끼어들며 오만하게 말했다. 여기서 소리쳐봤자 소용없어요. 이 사건은 법적으로 판단받게 될 겁니다. 나는 서류 뭉치를 재판장에게 건넸다. 그럼 이걸 잘 봐주세요. 녹음 파일, 사진, 문자, 내 아들 서명 없는 원본 계약서, 그리고 특히 은행 계좌 내역서, 피고가 남편과 상의도 하기 전에 이미 제3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내역입니다. 재판장은 얼굴을 찌푸리며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동호에게 물었다. 이게 당신 서명 맞습니까? 동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서명한 적 없습니다. 그 땅을 판다고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미경은 점점 불안해지며 목소리가 떨렸다. 저 사람들 지금 저를 모함하고 있어요. 저 여자가 제 개인 서류를 침해했어요. 재판장이 말을 끊었다. 부부의 공동재산과 관련된 서류는 완전히 사적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은정 씨가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발견하고 신고한 것은 정상참작 사유이지 위반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경의 시선이 이리저리 흔들리기 시작했고 입술을 꽉 깨물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정도였다. 그녀는 자신이 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고 재판장은 결론을 내렸다. 사건을 민사법원으로 이송해 계속 처리하겠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미경이 동호를 따라왔다. 그녀는 내 아들의 소매를 붙잡고 울먹였다. 오빠,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어떻게 엄마가 나를 이렇게 해치게 놔둘 수 있어? 동호는 그녀의 손을 떼어내며 메마른 눈빛으로 말했다.
엄마가 널 해친 게 아니야. 내가 내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거야. 나는 미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내 아들은 너를 눈이 멀 정도로 사랑했어. 하지만 내 욕심이 그 사랑보다 더 컸지. 이제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미경은 소리쳤다. 나 절대 안 져. 끝까지 소송할 거야.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귀에 속삭이듯 냉정하게 말했다. 소송해봐. 그러면 내가 직접 경찰이 문 두드리는 기분이 어떤지 알게 될 거야. 서명 위조, 허위 진술, 불법 계약금 수령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니까. 그녀는 뒷걸음치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 나는 처마 밑에 앉아 손이 떨렸다. 평생 나는 법정이나 소송에 휘말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하지만 이번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아들을 위해서였다. 동호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오며 옆에 앉았다. 엄마는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넌 이미 이긴 거야. 진실이 밝혀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기는 건 엄마가 책임질게. 그날 밤 나는 병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반소하자. 이 서류 위조 사건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 그는 짧게 대답했다. 나도 지금 형사고소 준비 중이야. 각오해. 이건 이제 민사 문제가 아니야. 나는 전화를 꽉 쥐고 짧게 답했다. 그럼 갑시다, 변호사님.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익숙한 감정이 내 안에서 차올랐다. 30살 때 이혼 서류를 들고 갓난아기를 업고 시댁을 나서던 그때처럼. 이번엔 달랐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동호는 부엌에서 병호가 전날 밤에 보낸 서류를 한 장씩 넘기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빛나고 이마에 주름이 졌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참고만 있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가족이라는 것이 어떻게 달콤한 덫이 되는지, 그리고 신뢰로 어떻게 묶이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병호가 사무실에서 나를 만났다. 나는 혼자 갔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내게 새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미경을 서류 위조 혐의로 고소하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곧 수사기관에 넘길 예정입니다. 나는 한 장씩 넘겨봤다. 서명 대조표, 포토샵 흔적이 있는 계약서 스캔본, 동호의 동의 없이 미경이 구매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은행 내역서 등 명확한 증거들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그 사람도 수사받는 기분이 어떤지 알 때가 됐네요. 병호는 한숨을 쉬었다. 마음의 준비도 하세요. 형사 혐의가 인정되면 미경은 집행유예나 더 심하면 실형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 만만치 않아요. 그 집안 인맥 넓어요. 나는 대답했다. 그 집안이 누구를 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내 아들을 위한 정의만 원해요. 집에 돌아오니 동호가 책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낡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결혼 초 미경에게 썼던 손편지들이 들어있었다. 사랑과 행복을 약속하는 말들. 나는 그것을 한 글자 한 글자 읽고 부엌의 불에 태웠다. 동호가 옆에 서서 쉰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은 못 붙잡았지만 이제 마음은 지킬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엄마는 내가 그걸 알아서 기쁘다. 이틀 뒤 미경이 동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전화로 엉엉 울며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서류가 조사받고 있다고, 무섭다고 했다.
그녀는 동호에게 마지막으로 만나달라고 했다. 동호가 내게 물었다. 엄마, 나가봐야 할까요? 나는 아들을 바라보다가 잠시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가봐. 하지만 마음 약해지지 마, 깨어난 사람처럼 가. 그들은 예전에 처음 데이트했던 단골 카페에서 만났다. 미경은 그곳에 앉아 있었다. 더 이상 화장도 명품 옷도 없었다. 남은 건 초췌하고 헬쑥한 얼굴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고 동호만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어. 동호가 대답했다. 몰랐어? 아니면 내가 알 줄 몰랐던 거야? 미경은 침묵했다. 그러더니 물었다. 용서해줄 방법 없어? 다 돌려줄게.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게. 동호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다. 나는 내가 내 인생에서 사라지길 원해. 다시는 돌아오지 마. 그걸로 충분해? 미경은 눈물을 흘렸다. 나 정말 널 사랑했던 적 있어? 동호는 일어나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머리카락 한 오를 떼듯 가볍게 그녀를 떠났다. 그날 저녁 나는 이 집에 발을 들인 이후 처음으로 맛있는 밥을 지었다. 두 모자는 조용히 앉아 밥을 먹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온한 침묵이었다. 더 이상 억울함도 없었다. 동호가 갑자기 물었다. 엄마, 만약 엄마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지금 나는 완전히 잃었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돈만 잃는 게 아니야. 너 자신도 잃을 뻔했지. 그는 천천히 말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할 거야. 나는 밥을 더 떠주며 바람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널 믿어. 3일 후 미경은 두 번째로 공식적으로 조사기관에 소환되었다. 복도에서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그들은 이미 위조된 서명을 확인했고 계약서들이 디지털로 수정된 것을 발견했다. 사건은 형사로 격상될지 검토 중이다. 나는 기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뜨거운 차 한 잔을 타서 처마 밑에 앉아 부슬비를 바라봤다. 동호가 내 옆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익숙한 말을 반복했다. 엄마, 우리 고향으로 가요. 나는 미소 지으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동호와 함께 짐을 싸서 이른 아침에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직 안개가 자욱하고 거리는 붐비지 않았다. 그러나 내 마음은 1년 내내 눌러왔던 뚜껑이 열린 듯 했다. 동호는 몇 벌 옷, 노트북, 미완성 법률 서류 몇 장만 챙겼다. 그가 말했다. 더 배우고 싶어.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속지 않으려고. 나는 택시 뒷좌석에서 앞에 조용히 앉아 서류를 안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봤다. 한때 내 치마를 붙잡고 친구에게 사탕을 뺏겼다고 울던 아이가 이제는 가장 아픈 진실과 맞설 수 있는 남자가 되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니 몇몇 이웃 아주머니들이 달려나와 맞이했다. 그들은 수근거렸다. 은정 씨다. 고향에 돌아왔네? 아드님도 같이 왔어? 한 달이나 부산에 있었다던데 무슨 큰일 있었나 봐? 나는 그저 웃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소문내기 좋아하지만 나는 변명하지 않았다. 누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잃고 무엇을 지녔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동호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누군가 빈정거리듯 말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땅도 맞았겠다. 부산에 계속 있을 줄 알았지. 동호는 가볍게 웃으며 짧게 답했다.
다시 시작하려고 왔어요. 어디든 괜찮아요. 내가 나 자신이면. 나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화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게 내가 바랐던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날 밤 나는 낡은 집을 다시 정리했다. 왼쪽 구석의 지붕은 아직도 물이 새고 바닥은 오래된 타일이 벗겨졌지만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나는 직접 커튼을 빨고 동호 할아버지 사진을 제단에 다시 걸었다. 향을 피우고 작게 기도했다. 할아버지, 보이시죠? 얘는 잃지 않았어요. 망가지지도 않았어요. 한 번 아팠으니 이제 충분히 정신 차렸어요. 동호는 방에 들어가 밤새 공부했다. 나는 그에게 따뜻한 우유 한 잔을 타서 옆에 두고 살금살금 마당으로 나가 익숙한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그날 밤달이 유난히 밝았다.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이 가라앉았다. 땅을 맞았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믿었던 여인에게 아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본 순간까지의 여정이 떠올랐다. 그리고 미경이 법정에서 소리치던 모습, 가짜 울음소리, 교활한 눈빛이 생각났다. 가끔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처음부터 악했을까? 아니면 욕심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걸까? 나는 답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용서가 있는다는 뜻은 아니고 처벌은 분노를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3일 후 조사기관에서 미경에게 세 번째 소환장을 공식적으로 보냈다. 나는 병호에게서 통보 사본을 받았다. 내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사건에 형사적 징후가 있어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동호는 읽고 고개만 끄덕였다. 더 이상 기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다. 그는 내게 물었다. 엄마, 정말로 유죄가 나오면 우리가 그녀를 위해 선처를 부탁해야 할까? 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놀랐다. 왜 그렇게 생각해? 그가 답했다. 화는 나지만 누가 감옥에 가는 걸 보고 싶진 않아. 특히 3년이나 내 옆에 누워있던 사람이니까.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내가 그녀를 용서하는 건 내 일이지만 법은 용서하지 못해. 우리가 책임을 묻지 않으면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을 해칠 거야. 동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 법정에 맡길게요. 나는 더는 관여하지 않을게요. 그날 밤 미경이 내게 전화했다. 나는 받지 않았다. 그녀는 긴 문자를 보냈다. 이모, 잘못을 알았어요. 빚에 쫓기고 있어요. 투자를 위해 급전 대출을 받았는데 갚을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요.